중국이 한미 조선협력사업 마스가 프로젝트 핵심인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중관세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며 보복 조치로 식용유 등 교육 품목과 관련한 중국과의 사업 관계 단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앙은행의 양적 긴축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동시장 둔화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인정하며 점진적이고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담판을 앞두고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오후장부터 투심이 흔들리면서 전강 후약의 장세였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불안정한 흐름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장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일부러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결국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는 곧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받아들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이 증시에는 찬물을 끼얹었던 그런 흐름 포착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0.76% 하락했고요. S&P 500은 0.16% 하락했고 다우 존스만이 0.44%로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국제 금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던 10년물 국채 금리였습니다. 0.52% 하락했고요.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28%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엔비디아가 4% 넘게 하락하면서 반도체 지수 하방 압력을 가했던 하루였습니다. 국제 유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1.5% 하락했습니다. 5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하락치를 기록했던 하루였고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짙었던 모습 출회가 되었습니다. 애플은 강보합권 0.04%에서 상승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는 4.4% 급락했습니다. 오라클은 AMD AI 칩 5만 개를 도입했다고 발표하면서 같은 경쟁사인 엔비디아에게는 악재로 작용했던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09% 하락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포르투갈에 새로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에서 영국의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해서 서버 용량을 빌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했고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아마존닷컴 1.67% 하락세 마감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알파벳 주가는 0.53% 하락했고요. 메타 0.99%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1.53% 하락했는데요. 테슬라는 잇따른 배터리 결함 논란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3분기 실적 시즌에 은행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이 주가에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미중 갈등에 다시 한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금값은 다시 한번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장 마감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0.63% 하락하면서 3,561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그렇게 지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갔던 지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갈등을 다시 한번 고조화시키는 그런 흐름을 발표하면서 증시에는 악영향을 끼쳤던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20억 원, 외국인은 5,58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만이 6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냈던 하루였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종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모두 파란불 켜면서 하락세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82%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0.84% 하락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삼성전자는 이 91,600원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 후반에 막판을 그래도 좀 낙폭을 하면서 91,60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0.84% 마감했던 하루였고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6.94% 급등 마감했습니다. 전장 미국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던 원인 그리고 중국의 2차 전지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로 반사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세를 이어갔던 흐름 포착이 되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9%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36% 하락세 마감했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2.32% 하락했습니다. 하나오션에 직격탄이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은 5.7%대 밀렸고요. 하나그룹주들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 급락했던 모습 출회가 되었고요. 반면에 완성차 업체 현대차는 2.06% 견조한 흐름세 보여줬습니다. AC 현대중공업까지 조선주 업종 전반에서 하락세 매물이 출회되면서 4%대 급락 마감했습니다. KB금융 역시 0.63% 하락세로 마감했던 지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장중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결국 850선이 무너졌습니다. 847포인트에 마감했고요. 1.46%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2,251억 원 물량을 담아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출회됐던 하루였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알테오자는 0.45%, 그리고 펩토르는 반대로 4.97% 하락하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던 모습 출회가 되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 2차 전지주 견조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5.01% 상승했고요. 에코프로는 3.7%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업황 기대감 그리고 LG 엔소라 ESS 호재 실적에 힘입어서 상승했던 2차 전지 함께 흐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를 비롯한 모두 제약바이오 섹터 하위단은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파마리서치 4.47% 하락했고요. 리가켄바이오 3.1%, HLB 3.3%, 그리고 ALB 바이오를 필두로 삼천당 제약까지 모두 1.64%, 0.74%로 하락세 마감했습니다. 장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환율 급등 그리고 미중 갈등 우려 속에 변동성이 더욱더 커진 하루였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430원을 터치했지만 이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코스피드 비교적 선방했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아직도 환율 부담 그리고 다음 주는 하는 금리 동결 관망세로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도 신중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대형주가 지수 버팀목이 될 수 있겠지만 미중 협상 전까지는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의 전혜경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가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XRP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죠.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보상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성과 연동의 주식 보상 제도인데요. PSU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제도를 도입한 것은 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제도는 말 그대로 회사의 성장과 또 직원의 보상을 직접적으로 연결한 제도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앞으로 3년 동안 주가가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나눠주는 성과연동 주식 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처럼 1년 단위 실적에 따라서 주는 단기적인 보상이 아니라 회사의 중장기 성과와 또 주가 흐름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장기 제도라는 점이 다른데요. 직급별로 살펴보면 CL1에서 2급 직원은 200주, 또 CL3에서 4급 직원은 300주를 기본으로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8년, 그동안의 주가 상승률에 따라서 실제로 받게 될 주식 수가 달라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회사 주가가 오를수록 직원이 받는 보상도 커지는 성장을 함께 나누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달 안에 제도 약정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혹시 주식을 지급할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해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 주주들의 가치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직원도 또 주주도 함께 이익을 보는 제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그동안 성과급 제도를 좀 운영을 해오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롭게 나온 이 PSU 제도가 좀 어떤 점이 다른 점이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의 이번 결단 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기존의 성과급 제도는 매년 사업부의 실적이 목표치를 넘었을 때 그 초과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단기적인 보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PSU 제도는요, 3년 이상 장기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올해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떨어지면 줄고 또 꾸준히 오르게 된다면 보상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또 삼성은 내년부터 OPI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 제도도 도입합니다. 성과급의 절반까지 주식으로 받을 수 있고 1년간 보유를 하게 되면 15% 추가 보상이 주어집니다. 결국 이번 PSU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 철학이 담긴 결정인데요. 성과는 함께 나누고 위기는 함께 극복한다라는 원칙을 실제 제도로 옮겼습니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보상 체계까지 이제 글로벌 수준으로 바꿨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회사가 잘 될수록 직원 보상도 좀 커지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받는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도 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어떻게 또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예를 들어서 기준 주가가 8만 5천 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만약에 3년 뒤에 주가가 그 2배인 17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면요. 이 CL3에서 4급 직원은 최대 600주, 그리고 금액으로는 약 1억 원어치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보상이 줄겠지만 반대로 많이 오르면 이제 보상이 커지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성장하면 나도 함께 성장한다라는 구조가 되는 셈인데요. 삼성은 이번 제도를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사와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제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단기 실적이 아니라 이제 미래 주가와 또 회사 가치에 집중하게 하려는 취지고요.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드디어 글로벌 수준의 장기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게 됐고, 또 특히나 삼성처럼 규모가 큰 기업이 PSU를 전면 도입한 건 국내에서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삼성은 주식 지급을 위해서 자사주를 추가 매입해야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직원 보상 차원을 넘어서서 시장에서는 주가 부양 신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제도가 직원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긍정적인 조치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결정 자체가 단순한 보상 제도를 넘어서서 앞으로 조직 문화, 인사 시스템 전체 전반적으로 좀 장기 성장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어제 영업이익 성과도 굉장히 잘 나왔고 이렇게 직원들까지 더 챙기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주가 부양에 대한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100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은값도 많이 올랐는데요. 45년 만에 최고치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과 은 가격 지금 나란히 급등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금과 은 가격이 나란히 급등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달러 약세와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동시에 터진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4,128달러, 금 선물은 4,135달러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처음으로 4,100달러 벽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7% 거의 2배 가까이 뛴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금리는 내리고 있는데 달러 가치는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는 달러 대신에 금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올해 내내 있었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겹치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계속 커져 왔습니다. 이럴 땐 위험한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미국의 재정 불안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제는 월가에서도 금이 국채를 대신하는 자산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결국에 시장은 달러보다는 금이 더 안전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자 투자자들은 돈의 피난처로 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처럼 불안한 금융 환경이 이어지게 된다면 금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네, 이렇게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 실물 확보에도 좀 차질이 생겼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골드바뿐만이 아니라 실버바까지 지금 사기 위해서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중 은행들이 지금 골드바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해된 소식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말 그대로 이 골드바 품귀 사태가 다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먼저 한국조폐공사가 지난달 23일 은행권에 한시적으로 판매를 멈춰달라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달 1일부터는 납품을 전면 중단했고요. 금값이 급등하게 되면서 주문이 폭주를 했고 또 생산 일정이 밀리다 보니까 공급이 감당이 안 된 상황이 됐습니다. 조폐공사는 연말까지 판매 재개 계획이 없고 내년 1월 2일부터 다시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또 NH농협은행 등 모든 주요 은행들의 골드바 판매가 사실상 멈추게 됐습니다. 현재는 한국금거래소 제품만 일부 판매 중인데요. 그마저도 1kg짜리 제품만 남아있고 구입하려면 4주 이상 대기를 해야 합니다. 거래소 측은 수요가 더 몰리게 된다면 은행 납품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 실물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은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은값은 불과 5개월 만에 8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9월 한 달 동안 은행권 실버바 판매액이 42억 원, 이달 들어서는 이틀 만에 20억 원이 넘게 팔렸습니다. 이 금보다 가격이 낮고 또 접근이 쉽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대체 안전자산으로 은을 선택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금값의 급등이 은 투자 열풍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골드바에 대한 품귀 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들이 좀 궁금해지는 양상인데요. 내년에 금값이 5,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과 은 내년에도 지금처럼 좀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꽤나 낙관적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는 내년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 BNP 파리바는 은값이 지금의 2배, 즉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특히나 은의 경우에는 단순한 귀금속을 넘어서서 AI와 전기차, 태양광 산업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게 되면서 은이 이제는 산업재이자 투자 자산으로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모든 전문가가 낙관적인 건 아닙니다. 은시장은 금보다 규모가 9분의 1 정도로 작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세가 줄어도 가격이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즉 투자할 때는 그만큼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투자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금 실물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골드뱅킹 같은 금융상품으로 옮겨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 시세에만 투자하는 방식인데 현재 잔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으면서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결국에 지금의 금과 은의 랠리는 달러 약세,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 지금처럼 높은 가격은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두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한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금과 은, 안전자산 쪽으로 수요가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온스당 4,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즉 5,000달러까지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왔으니까 이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 뒤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따르기 마련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금값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제 기사를 보면 일단 16% 넘어가면서 이제 금을 가격을 사기 위해서라면 지금 한돈의 국제 시세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0만 원 이상 더 지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등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까지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RP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연기금이 XRP 투자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술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연기금 자산의 5%만 XRP에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시세가 굉장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만 보더라도 지금 70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이슈의 핵심을 살펴보면 이제는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기금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 방대한 자금의 단 5%만 XRP에 투자가 되면 시장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계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체질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XRP는 이미 국제 송금과 결제 분야에서 속도와 수수료 면에서 강점을 입증해 왔습니다. 리플은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이미 협력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 같은 대형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 신뢰도도 높아지고 또 유동성 역시나 한층 커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을 기관 자금 유입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 테슬라와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연기금이 시작점이 된다면 이 흐름이 앞으로 보험사나 또 헤지펀드 등 다른 대형 투자자들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연기금의 시작이 된다면 지금 보험사라든지 뭐 헤지펀드까지 더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망 아무래도 이 글로벌적으로 좀 본격적인 이 제도권의 자금이 더 불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리플이 미국의 은행 결제 시스템에 지금 직접 들어가는 방안까지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로 추진이 된다면 XRP 가치 또한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치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사실 이번 소식도 리플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변화가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리플은 지금 미국 통화감독청에 국립은행 헌장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이게 승인이 된다면 리플은 미국 연준의 주요 결제망, 즉 패드와이어 같은 국가금융 인프라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까지는 해외 송금이나 은행 간의 결제를 할 때 여러 가지 중개기관들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수수료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리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 시스템에 통합이 된다면 송금이 거의 즉시 처리가 되고요. 비용도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디지털 자산이 기존 통화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이제 리플이 단순한 암호화폐 기업을 넘어서서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 한 단계 격상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제가 완전히 명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빠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가 정리가 된다면 XRP는 단순히 투자용 코인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리플이 지금 실제 금융만에 직접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의 핵심 자산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일론 머스크 CEO의 과거 트위터의 그 글들이 좀 재조명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트윗의 글일까요? 일단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일론 머스크와 리플 CEO의 그런 예전 트윗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머스크는 지난 2022년 10월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결제 시스템 혁신의 핵심은 신뢰와 속도다라고 쓴 글에 밑에 동의한다라고 댓글을 달았고요. 또 리플이 SEC의 불투명한 행태를 비판했을 때는 말도 안 된다라는 댓글을 달면서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게시글들이 최근에 재조명이 되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머스크가 XRP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리플을 지지했다기보다는 SEC의 비합리적인 규제 태도에 공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워낙 머스크의 영향력이 시장에서는 크다 보니까요. 그의 짧은 한마디가 시장 분위기를 크게 흔든 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머스크가 XRP를 지지한다라는 해석은 아직까지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네, 리플 소식이 워낙 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런 머스크의 과거 트윗까지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SRP 안에서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연기금 투자설뿐만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의 지금 통합 추진까지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실제로 규제가 될 수 있는지 앞으로의 변동성이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 안에서의 진짜 분기점이 어떻게 명확하게 될 것인지 계속 뉴스 팔로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이 마스가 프로젝트 핵심인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중관세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며 식용유 등 교역 품목과 관련한 중국과의 사업 관계 단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앙은행의 양적 긴축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동시장 둔화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인정하며 점진적이고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충돌 이슈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도 하락 전환한 반면 국제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은값도 45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이슈와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 관련해서도 갈등이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부터 좀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오후장의 분위기가 좀 흔들리는 양상이었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또한 불안정한 흐름이었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76%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16% 하락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낙폭을 그렸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는 좀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도 계속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하나오션 관련해서 좀 제재가 있었죠. 어제 중국이 이 미국을 돕는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지금 한국의 하나오션 자회사 5곳에 대해서 제재를 취하했습니다. 관련해서도 무역 긴장이 다시금 좀 고조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다시 지금 시장 안에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좀 포지션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의 의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불리는 양적 긴축을 앞으로 몇 달 안에 종료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동시장 둔화를 재차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오히려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열어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욕 증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다시금 장중에 상승으로 복귀를 해줬는데요. 다시 하락으로 좀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바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대두를 구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 대두 농부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지금 식용유, 교역 품목에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이니까요. 계속해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지금 같이 살펴봤으니까요. 이 점 안에서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세 가지 통해서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적인 부분에서는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이 지금 다시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유가가 1.29% 하락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역 대표부 그리어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직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현재 일정상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도 실제로 10월 말에 지금 에이펙 행사에서 만날 수 있을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열풍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있죠. 블랙록 CEO, 레리 핑크 CEO가
AI 열풍, 거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AI 투자가 되고 있는 자본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직까지 잘 쓰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징적인 흐름들은 어떤 게 보였는지 종목 3가지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입니다. 이 세계적인 광고 기업 WPP와 지금 구글이 AI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5년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0.6%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는 로블록스입니다. 2030년까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억 명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4%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양상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로블록스가 이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유튜브와 지금 현재 유사한 성장 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굉장히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잉도 한번 볼까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관련해서 지금 인도량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생산 정상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9월 한 달 동안 55대 항공기가 고객사 인도가 됐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2018년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인도량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장중에는 상승을 하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은 낙폭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졌던 간밤 뉴욕 증시였는데요. 종목별로 흐름들은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 4.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브로드컴도 3.5%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기술주 전반적으로 이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더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이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또한 $190로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곤 있지만 마이크론에 대한 주식은 고평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한 만큼 이 안에서의 조금은 투심이 흔들렸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MD는 또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오라클 클라우드에 AI 칩 5만 개를 공급하겠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AMD 안에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좀 등락을 반복했는데 결국에는 0.7%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주 전반적으로 계속 혼조세 보인 가운데 좀 투심이 약화됐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실적 시즌을 맞이하게 됐죠. 간밤에는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꾸준히 트레이딩, 이 거래 관련해서 수익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초록불 키면서 전반적인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12% 증가했습니다. 143억 9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장중에는 상승불을 켜주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밖에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불을 켜줬는데요. 골드만삭스 역시도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하면서 41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시티그룹 역시도 모든 사업부가 기록적인 성과를 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시즌이 시작된 만큼 지금 은행주들이 먼저 신호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반도체 ASML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 안에서 또 반도체 풍향계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점까지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지금 실적 시즌뿐만이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불안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증시 흐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자세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 출발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장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제 반도체 안에서 업황 회복이 됐다라는 자신감이 좀 보이면서 코스피 전반적으로 좀 좋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사상 최고치까지 찍었던 코스피가 결국에는 좀 하락 마감하는 양상까지도 가지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좀 재부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장중 52주 신고가 찍으면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던 오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도 하락을 한 만큼 이것은 세론이 아닌가라는 전망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분석까지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역 갈등 앞서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지금 하나오션 관련해서 제재 대상으로 좀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하루 사이에도 계속해서 좀 달라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이 또 시장이 많이 급등을 했었죠. 당분간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두토 막판으로 갈수록 좀 투심이 흔들리면서 하락했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히토류 관련해서 이 테마성이긴 하지만 연일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고려 아연이 더 특히나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24% 급등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지금 하나오션 관련해서 지금 제재 대상이 됐다라는 이슈와 함께 하나오션 5% 낙폭을 그린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조선주 전반적으로 좀 다시 흔들리는 양상이었으니까요. 오늘 안에서의 조선주도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점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뉴욕 증시 안에서의 종목들도 상승하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이와 덩달아서 우리 증시에서도 IM 플러스가 23% 상승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죠. 환차손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투심이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환율적인 부분들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안전자산으로 계속해서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지금 금 시장에서는 과열 경고음까지 지금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16% 넘어서면서 금반지 가격이 이제 국제 시세보다 10만 원 이상 더 지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전망들도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큰 이슈 바로 하나오션 소식이겠죠. 중국 정부가 마스가 프로젝트 핵심 회사인 이 하나오션 자회사, 미국의 자회사 5곳을 제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 내놓은 보복 조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많이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 사항들이 더 많기 때문에요. 이쪽으로의 이슈들까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련돼서 미중 간의 갈등은 격화가 되고 있지만 지금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만큼 아무래도 우리나라 안에서의 가장 선두주자로 잘 달려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한번 클로즈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10조 클럽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10조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더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12조를 찍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죠. YOY 대비해서 지금 32%나 상승했다라는 점이 찍히고 있고요. 매출액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86조 원으로 찍히면서 계속해서 계속 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거에 이렇게 좋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AI 반도체 회복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이제 3분기 실적 잘 나왔고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실적들 어떤 점들이 좀 잘 나왔는지도 중요하겠죠.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컨퍼런스는 오는 30일에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의 핵심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오는 30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하지만 지금 증권가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 세부 실적들까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 AI 메모리 관련해서입니다. AI 수요 폭발하고 있고요. 범용과 서버용 메모리가 지금 쌍끌이 했다라는 점이 가장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경쟁에 나서면서 데이터 센터 증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버용 메모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분기에 D램뿐만이 아니라 랜드에서도 서버용 SSD 수요가 크게 늘었다라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가격이 더 크게 늘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보자면 범용 D램이 3월에 1.35달러인데요. 지금 9월에 보시면 6.30달러로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366% 급등한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차세대 DDR5 같은 경우에는 4.25달러였는데 6.10달러로 늘면서 역시나 43% 상승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양상입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4분기에도 D램 가격이 3에서 8% 추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AI 서버 수요 폭증뿐만이 아니라 공급 축소 그리고 가격 상승까지 이렇게 3박자 호재가 맞았다라는 메모리 부분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HBM 회복이 있겠죠. HBM3 비중이 80%까지 지금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의 HBM3 품질 테스트 통과가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좀 트리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3분기는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된 지금 메모리 수요뿐만이 아니라 HBM 안에서의 모멘텀들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운드리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가동률에 대해서 회복을 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를 굉장히 또 잘 팔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MX 부분에서도 폴더블 폰이 지금 흥행을 하고 있고 그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HBM3 정상화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AI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더 우위에서 중심에 설 수 있다, 복귀를 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지금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으니 과연 4분기 이후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될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3사 제로 베이스 경쟁에 돌입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4분기부터 HBM4에 대한 개발 및 양산 속도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핵심 변수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픈 AI와의 협력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양상이죠. 오픈 AI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브로드컴, AMD 등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오픈 AI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핵심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이 점, 지금 실적에 대한 반등의 기회가 더 될 수 있을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2028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1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HBM 시장이 이제는 2028년에 더 큰 규모 2.5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모멘텀들 2028년을 더 넘어서 그 이후까지 더 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2라운드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3사 안에서 더 크게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도 살펴볼까요? 네, AI 시대 이제 3전이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본격적으로 했고 그 안에서의 이슈 있는 종목들까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범용 메모리 그리고 HBM까지 함께 살아난 모습이고요. 모바일, 디스플레이, 파운드리까지 같이 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전 부분 리커버리 안에서의 수혜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좋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실적 시즌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모멘텀도 있는데요. 어떻게 이 안에서의 반도체 클로즈업을 더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이 반도체의 저력을 한 번 더 보여주게 됐는데요. 사실 요즘 반도체 쪽이 들썩이게 된다면 이 소부장까지도 진동하게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부장, 그중에서도 장비 업체를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그 안에서 한미 반도체까지 좀 핵심으로 삼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의 최근 주가 흐름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사실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9만 원 안팎에서 좀 머물면서 박스권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지금 10월 초부터 강하게 반등하면서 12만 원대를 단기간에 돌파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는 어떤 핵심 카드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일단 한미 반도체 하면은 본더라는 장비로 또 유명합니다. 이 본더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하기 이전에 반도체 공정부터 시작해서 트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공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은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인 전공정과 그리고 사용 가능한 형태로 완성하는 과정인 후공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 중에서 후공정을 담당하는 장비 업체이고요. 이 후공정 안을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는 패키징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후공정의 앞단으로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 외부 회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패키징 안에서는 본더가 핵심 장비로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더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해서 칩을 붙이는 기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본더 안에도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TC 본더가 있습니다. 열과 압력을 이용해서 반도체 칩을 층층이 붙이는 장비입니다.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는 그런 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층층이 붙이게 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HBM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C 본더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다릅니다. 칩을 기판 위에 뒤집어서 정밀하게 붙이는 장비입니다. GPU나 CPU, HBM을 한 판에 모아서 하나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요즘 AI 칩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산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좀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TC 본더는 케이크를 층층이 쌓는 기술이 되겠고요. 또 FC 본더는 큰 접시에 이 조각 케이크를 가지런히 놓는 기술이다라고 좀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 TC 본더의 강자가 이제 한미 반도체입니다. 절대 강자로서 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서 글로벌 HBM 장비까지 이 안에서 1위 기업으로 자리를 하면서 위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2,554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단연 1위였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해외 매출 비중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1년 만에 지금 2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40%에서 82%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2분기만 하더라도 90%가 해외 매출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고객사들이 한미 반도체의 장비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해외의 중심에는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은 원래 일본 신카와 장비를 썼었는데요. 작년부터 한미 반도체 장비로 전면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일단은 HBM의 성능과 수율을 끌어올리려면 D램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기술, 이런 장비 같은 기술들도 중요해지는데요. 특히 TC 본도의 정밀도가 따라줘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마이크론은 한미 반도체의 장비를 1,100억 원어치 샀는데요. 올해는 그 규모가 3배에서 4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TC 본도로 생산된 이 마이크론의 HBM3E 12단 제품은 올해 4월에 이제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까지 통과한 상태인데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상당수, HBM 상당수가 한미 반도체 장비로 제작이 됐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주 고객사로 한미 반도체에서 자리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조만간 삼성전자도 한미 반도체 장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세대로 한다면 HBM4를 우리가 또 들여다 봐야겠죠. 한미 반도체는 이미 HBM4용 TC 본더 4를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한미 반도체가 지금 HBM4 전용 장비를 TC 본더 4로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월 생산량도 35대에서 내년에는 45대까지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밝히면서 한미 반도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국내외 통틀어서 HBM4 장비를 양산 대응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 한미 반도체밖에 없다.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하다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미 반도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TC 본더는 HBM4까지는 좀 충분하겠으나 우리는 또 다음 단계를 또 들여다봐야겠죠. HBM4E도 있을 거고요. 6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20단 적층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하고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겠죠. 심지어 AI 수요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이 장비 기술도 당연히 따라가 줘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더입니다. 지금은 칩과 칩 사이에는 전도성 범프라는 것을 넣어서 붙입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방식은 이 범프를 완전히 없애고 칩끼리 직접 맞붙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간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높이 안에도 더 많은 D램을 쌓을 수가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신호 전달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이전에는 본드로 붙이던 것을 하이브리드 본더 방식을 통해서 직접적인 용접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라는 셈입니다. 이에 한미반도체는 1,0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2027년에 하이브리드 본더를 출시로 목표로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 테스와도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인천 주안 사단에서는 전용 생산 라인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장비가 완성이 된다면 지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TC 본더로 실적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내세우면서 또 한 번 이 기술력을 앞세워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과도 좀 숫자로 한번 봐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지난 실적을 좀 확인해 봤을 때는 매출이 1,800억 원, 영업이익은 863억 원이 나왔습니다. 모두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 수준인데요. 사실 해외 매출이 아까 확인했지만 숫자로도 확인을 했지만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은 3,800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5,500억 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한미반도체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 반열에 이미 올라섰다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안에서 경쟁과 리스크 요인들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차세대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더, 아직까지는 시장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표준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과 국내 기업들의 경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르면 이달 중에 수백억 원 규모의 대규모 TC 본더 발주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발주 후보로는 한미반도체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화세미텍까지 지금 후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한화세미텍도 사실 올해 SK하이닉스의 TC 본더 납품을 좀 시작했는데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 두 회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주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발주를 하려고 하는 이 대규모 TC 본더는 HBM4 증설 라인이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LG전자 또한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작업을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리스크와 경쟁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단호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지금 이 본더 기술은 아무나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양산 공정에서 대응 가능한 건 한미반도체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결국에 이런 상황들을 좀 살펴봤을 때 지금 한미반도체는 TC 본더로 일단 현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더로 미래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같은 고객사들의 핵심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 이제는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미반도체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이제는 차세대 기술까지도 선두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훈풍이 칩에서 장비로까지 흘러가고 있죠. 결국 이 안에서 한미반도체는 이 붙이는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가 어떤 건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역시나 계속 이야기해봐야 될 만한 주제죠. 삼성전자 실적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중국이 한화에 대해서 좀 제재를 내렸습니다.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소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1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고요. 매출도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80조 원을 넘어선 86조 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사상 최대치다라는 점이 가장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목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돌아왔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실적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실적은 한마디로 AI가 만든 반도체 부활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1천억 원, 지난 분기보다 무려 158% 늘었고요. 매출도 86조 원,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9% 증가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사업이 완전히 살아났다는 점인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3분기에 5조 원에서 6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4천억 원 수준이었으니까 한 13배 이상 뛰어오른 셈인데요. 이 반등의 핵심은 바로 AI와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서버용 디램이나 고성능 SSD 같은 부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에 맞춰서 HBM3 출하를 확대하게 되면서 실적이 확실히 개선이 됐고요. 가격 흐름만 봐도 뚜렷했습니다. 범용 디램 가격이 6달러를 넘어선 게 무려 6년 8개월 만이었고 이 낸드 플래시도 9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메모리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이번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섰다라는 평가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실적 아무래도 이 AI 특수가 만들어낸 효과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승 흐름들이 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는 양상인데요. 시장에서는 슈퍼사이클이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이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의 이 전망들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업계에서는 지금이 삼성전자의 새로운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데요. 무려 7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AI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는 파트너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메모리 수요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엔비디아와의 협력인데요. 삼성은 지금 현재 5세대 HBM3 공급을 앞두고 있고 또 내년에는 HBM4 인증 작업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 HBM이 바로 AI 반도체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삼성 실적의 두 번째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적자를 이어왔던 파운드리 부문 같은 경우에도요. 회복 조짐이 뚜렷한데요. 3분기에는 테슬라, 애플, IBM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연달아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 손실이 2조 9천억 원에서 약 7천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렇게 두 축이 동시에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실적은 확실한 확장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업계 공통된 평가입니다. 네, 역시나 오픈 AI와의 협력도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HBM 또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양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 반등은 지금 성공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게 되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아무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4분기에 삼성전자 전망은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실적은 좋긴 했지만 여전히 정치와 무역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고요. 최근에는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미국 내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분석들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결국에 4분기 실적은 AI 수요가 얼마나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관세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해서 달려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HBM 공급이 계속된다면 내년 60조 원대 영업이익도 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3분기 실적만 보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 확실히 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은 이어질 텐데요. 일단 오는 30일에 컨퍼런스 콜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떤 게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관세 관련해서 보복 조치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상대로 거래 금지에 대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을 직접 제재를 한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조치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네,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이 조선 해운 분야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인 데 대한 반격이라면서 하나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측은 하나오션이 미국 정부의 조사를 협조하고 지지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쳤다고 비판했는데요. 결국에 미국의 조선 해운 조사에 하나가 협력한 것을 이유로 해서 보복성 제재를 내린 셈입니다. 특히나 이번 조치는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은 14일 정오, 즉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입항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과 같은 시각에 맞춰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조치에 맞불을 놓은 상징적인 대응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 제재 대상에는 하나쉬핑, 하나오션 USA 인터내셔널, 하나쉬핑 홀딩스, HS USA 홀딩스, 그리고 하나필리조선소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은 자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이 이들 회사와의 거래나 협력을 일절 금지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이 지금 제재 카드를 꺼낸 건 아무래도 좀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오션이 좀 직접적으로 받을 타격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일단 당장은 피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나오션의 주요 자회사들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운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국 항만을 이용하지 않고 중국 화물을 다루지도 않는 구조입니다. 또 예전 대우 조선해양 시절에는 중국의 협력 법인과 설비를 두고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 사업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에는 미국 자회사 5곳이 대상이지만 중국이 제재를 한국 본사나 또 국내 협력사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조선업의 핵심 자재인 후판, 즉 선박에 쓰이는 두꺼운 철판의 상당 부분을 지금 국내 업계가 중국산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제재가 확대가 돼서 하나오션 본사나 한국 협력사까지 포함이 된다면 후판 공급이 막혀서 원자재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 내놓은 보복 조치입니다.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하나오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기업으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어떤 방향성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제재는 단순히 하나오션을 겨냥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 프로젝트를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해왔고요. 지금 한국이 만든 배가 미국 작전에 쓰이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식의 경고 메시지도 여러 차례 내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한국을 통한 미국 협력에 제동을 걸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히토류 제재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본보기로 삼은 대응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2의 사드 사태다라는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 당시에 롯데그룹이 보복을 당해서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면서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오션은 사업적 역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또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공급망 다변화와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중 갈등이 조선 해운까지 확전된 만큼 한국 기업들도 리스크 관리와 외교적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네, 중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중 간의 조선 갈등이 좀 아무래도 본격화가 된 양상이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한국 산업까지 지금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정부와 기업 모두 대중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는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들 계속 뉴스 팔로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흑연 수출을 강하게 통제하기로 한 직후에 포스코피처엠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함께 흑연 관련해서 응급제 공급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요, 응급제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계약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계약은 포스코퓨처엠이 2011년에 음극재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최대 규모의 수주가 됐습니다. 지금 계약 금액 같은 경우에는요, 약 6,710억 원, 공급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4년간인데요. 이번 계약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발표 직후에 체결이 됐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흑연 생산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리튬이나 양극재, 인조 흑연 같은 핵심 배터리 소재들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비중국 공급망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대안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이번에 선택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중국은 아무래도 흑연의 생산 80%를 좀 차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이 아무래도 탈중국에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 양상인데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독립과 또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탈중국을 성공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은 몇 년 전부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인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산 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2027년에는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의 구형 흑연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이 완성이 된다면 원료 채굴부터 해서 가공 그리고 음극재 생산까지 이제는 국내에서 모두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산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글로벌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천연 흑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높고 또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술력 플러스 공급망 독립까지 지금 결실을 맺은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시장이나 국내 배터리 업계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영향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에도 의미 있는 신호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이제는 한국 기업이 비중국 대체 공급처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실제로 지금 세계 음극재 시장의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중국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국권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1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완성차사가 중국 대신에 포스코 퓨처엠을 선택을 했다는 건 한국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 미국과 유럽처럼 이렇게 서방권 완성차 업계들이 이제는 탈중국 소재 확보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동맹국 기업으로의 수요 이동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장기적인 계약 확대 가능성까지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중국이 흑연 수출 관련해서 강하게 통제하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탈중국 소재 확보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아무래도 글로벌 완성차사와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탈중국 공급망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지금 입지가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계속해서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